자, 투자 적격 채권이 이제 경기 하락기에 적합한 투자라면 경기 상승을 앞둔 하락기의 그 끝자락에 적합한 투자, 화끈한 투자를 또 원하시는 분들. 네. 자, 하이힐드 채권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이해하시죠.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때는 국채 투자하고, 그리고 경제가 바닥 정도 가면 이제 주식, 이제 채권 다 팔고 주식 투자하라,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경기 바닥일 때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실은 굉장히 주식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하이힐드 채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도표에 보시면 경기 바닥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투자 타임이 경기 바닥에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는 하단에 보시면요. 2009년 같은 경우는 미국 2000 리만 사태 때 같은 경우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26%, 여기 약간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네. 경기 침체 구간에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처럼 이렇게 약간 손실을 보는데, 반면 그 경기 침체 다음에, 즉 바닥에 돌아선 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28% 났고요. 네. 2009년에 무려 54%. 이게 사실 이 해 미국 주식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게. 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 아마 이런 질문 바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힐드 채권 투자 적기냐 아니냐? 좀 뭐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좀 향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하이힐드는 좀 멀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향후 경기가 좀 더 어려워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힐드 채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 못지않게 변동성 심하고 잘하면 이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이머징 네, 채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브라질 채권 많이 투자하셨고요. 이 이머징 채권 투자할 때 어떤 점들 유념해야 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브라질 채권 투자할 때 보니까 뭐 또 어떻게 잘못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머징 마켓 채권이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 채권은 크게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브라질 국채 같은 현지 통화 표시 국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 지금 기자님이 질문 주신 거는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을 질문 주신 거라서 예. 여기에 좀 답변을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국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통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는 사실은 한국만 하더라도 선진국과 이머징이 딱 그 경계선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매크로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환율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율 부분을 가장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상 만사 동일하죠. 위험하면은 금리 많이 줍니다.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브라질에 금리가 많이 줬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매크로 변수라든지 경제 변수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준다고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는 환율이라는 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나라 경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채권을 투자할 때는 이들 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만 할 때 투자해야겠죠. 네. 이제 거기서 달러 표시 이머징 채권은 이제 환 리스크는 제거하고 나머지 위험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브라질 국채인데,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상금리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금리가 만약 오늘 현재 10%다라고 예. 하면은 오늘 현재 미국 국채가 4%다. 그러면은 국채금리 4%에 대해 가상금리가 6% 붙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상금리는 글로벌 매크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가상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런 브라질 같은 나라가 이걸 달러로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즉 디폴트 리스크가 로컬
그 나라 현통화보다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면은 파산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합니다. 이머징 채권 투자할 때는 참 여러 가지 네,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경기 예측이 어렵다. 뭐 심지어는 경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건 돈을 벌거나 최소한 손해를 좀 덜 보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채권도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잘 모른다고 가장 베이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투자 적격 채권을 장기 투자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는 좀 약간 손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테디하게 예금 이상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테크니컬 말씀드리면은 국채와 하이리 채권을 바벨로 양쪽 자산을 같이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경제가 약간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등급이 높은 국채 쪽의 비중을 좀 키우시고 자 경제가 다시 좋아진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하이리 채권의 비중을 조금 더 키우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좀 약간 전천후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든지 자원 분산이 중요하군요. 네. 지금까지 채권과 관련해서 뭐 알아봐야 할 내용은 이제 얼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맞는 채권 어떤 채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하는 차례인데 자 우선 직접 투자냐 뭐 간접 투자냐 대표님은 어떤 방식 추천하세요? 네. 이게 간접 투자라는 용어를 또 우리가 시청자분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죠. 채권 투자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채권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요즘 많이 좀 유행하고 있는 채권 ETF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그게 것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간접 투자일 거고 예. 그리고 개별 채권을 직접 사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런 펀드나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먼저 세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금융투자소득세법이 금년에 지금 또 2년 유예 지금 법안이 가 있어서 그게 향후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네. 일단은 현재 행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법이 금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 2년 유예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통과된다 가정을 하면은 일단 채권 ETF와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채권의 수익이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매매 차익이 있을 것이고 할인 채권의 상환 차익이 이렇게 수익원이 많은데 네. 채권 펀드나 ETF는 이거를 다 무시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과세가 잡힙니다. 과세가 잡히다 보니까 결국 종합과세에 다 해당이 될 것이죠. 예. 반면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표면 이자, 요 쿠폰 수익만 과표가 잡힙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매매를 해서 예를 들면 10%를 해서 매매 차익을 받습니다.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인 채권을 사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인데 저희가 90원을 샀어요. 네. 90원을 샀는데 이걸 만기 거 들고 가면 제가 100원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별 채권이 채권 펀드나 ETF보다 더 매력적이고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향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매크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예. 즉, 경제가 나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 감퇴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전형적인 상황.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채권 ETF나 채권 펀드나 개별 채권이나 다 동일하게 수익이 다 잘 나옵니다. 국채 예. 같은 경우는. 예.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채권 투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예. 즉 경제는 나빠지는데 물가가 안 잡힙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더 확산되고 뭐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핵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물가가 안 잡히겠죠. 예.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계속 위에 있을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채권형 펀드를 3년 투자하고 개별 채권을 3년짜리를 투자했다 가정했을 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했다고 하고 3년 동안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3년 뒤에 채권 펀드나 채권 ETF는 원본이 깨집니다. 반면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중간에 평가손은 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만기 보유 전료로 가면은 평가손 리스크에 하나 노출되지 않으면서 은행 예금처럼 확정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확실한 대안이 개별 채권 펀드입니다. 그럼 이제 세금 리스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별 투자가 당연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자 개별 투자 하고 싶은데 이거 뭐 개별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단답식의 질문에서도 대표님 그거는 이제 틀린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투자금이 뭐 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저희 답변 듣고 막상 증권사 가면 제 답변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각 증권사마다 좀 시스템이 좀 어떤 회사는 시스템이 구비가 된 데 있고 안 구비된 데가 있는 걸 좀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금액이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돈이 적어서 채권 투자 못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채권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게 투자할 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나는 공부도 어렵고 그냥 전문가 도움 받겠다 하면은 뭐 ETF나 이제 펀드가 대안일 텐데 요즘 뭐 ETF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동성 좋고 운용 잘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수수료는 낮은 그런 대표적인 뭐 채권 ETF나 뭐 펀드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해외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가능한 글로벌 회사가 운영하는 채권 펀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해외 채권 국내 운용사가 해외 채권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글로벌 리스크를 체크하는 데 좀 힘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의 어떤 큰 손인 뭐 핌코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회사 운영하는 펀드를 채권 펀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채권과 ETF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사이즈가 너무 작은 ETF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0억 미만의 채권 펀드는 가입을 좀 회피를 하시고 가능한 좀 사이즈가 큰 규모가 큰 채권 펀드나 ETF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채권 펀드 선택 기준 10가지, 10개명. 네. 이렇게 해서 아마 10가지 정도 고려하면 특별히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금융여행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펀드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한 10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하면 큰 실수 없이 채권 펀드나 채권 ETF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이 채권 펀드 투자하면 이자 몇 프로 나와? 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을 체크하면 왜냐하면 이 모든 채권 펀드에 이 자료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자 수익. 그냥 우리가 시장이 중립적일 때 여기서 투자 기대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판단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듀레이션과 신용 등급을 좀 확인하라. 이거는 이 정보는 다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듀레이션과 신용 등급을 본다는 뜻은 듀레이션이 길고 신용 등급이 낮다는 건 그만큼 이게 기대 수익도 크지만은 많이 흔들리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반대로 듀레이션이 짧고 신용 등급이 높다. 그러면 이거 안전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대 수익은 뭐 그렇게 상대 낮고 그렇죠. 낮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주로 해외 채권 펀드 관련인데 이게 해외 채권이 환 해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주식과 달려서 뭐 우리가 몇십 프로를 기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자리 중후반대를 기대하는 건데 만약에 환이 열려 있다고 환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가면 이 채권의 기대 수익을 완전히 우리가 상쇄하게 이상으로 좀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해증 여부 이거 좀 판단하셔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 뭐 모든 펀드에 동일한 얘기지만 너무 보수 많이 떼고 또 가능한 선취 펀드는 가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100을 투자할 때 처음에 1%를 떼버리면 우리가 99가 투자가 되는데 그럼 이 1%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1%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7번이 뭐냐면 펀드의 벤치마크를 확인하라. 무슨 말이냐면 좋은 펀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채권 시행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원래
올 연초에 굉장히 펀드들이 한 10% 이상 다 하락을 했습니다. 10% 이상 하락했는데 전체 글로벌 채권 지수가 예를 들면 올해 한 5% 하락했어요. 예. 그러면 만약 우리 펀드가 한 4%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면 비록 원본은 깨졌지만 글로벌 채권 시장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좋은 펀드죠. 또 반대로 어떤 펀드가 절대 수익이 10% 났습니다. 근데 그의 시장은 15% 올랐어요. 그럼 잘 못하는 펀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크, 기준점하고 비교해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9번, 10번 같은 경우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건데 너무 사이즈가 급등락하는 펀드도 안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거니까요. 그리고 가능한 그 투자 종목 수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종목 수가 많을수록 좀 개별 종목의 리스크에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분산된 것들이 어떤 채권 펀드의 리스크를 적으면서 안전한 펀드를 찾아내는 방법론이라 봅니다.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말씀 나누면서 조각조각 이제 나왔던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 지표. 네,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은 뭐 한 10가지 준비했지만 이 중에 한 5가지 정도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은 고용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야 되니까 소비자 물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미국 경제, 제조업 경제를 판단하니까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주간 실업 수당 상황, 수당 청구 건수. 요 정도만 판단하셔도 우리가 채권 시장의 어떤 매크로 흐름은 좀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경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채권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채권 사는 얘기만 주로 했는데, 자, 뭐 투자 시장의 격언이라고 할까요?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채권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채권 종류를 다 다를 텐데 일단 국채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경제가 최악일 때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 결국은 팔는 시점이라는 게 내가 가장 가격을 극대화시켜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안전자산인 국채가 가격이 가장 높다는 거는 시장의 전반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경제에 대한 불투명이 극대화됐을 때일 거고요. 근데 이건 일반적 얘기고 그냥 하나 팁을 드리면은 정책금리 갖고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즉 우리가 앞으로 경제 나빠지면 이제 금리 그동안 올렸던 거를 금리를 내리겠죠. 금리를 쭉 내릴 때 금리 내릴 때 예를 들면 쭉 내리다가 거의 금리 인하 시기에 막바지 무렵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 금리 인하가 멈춘 이후에 팔면 조금 늦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하다가 다음번에 아마 마지막 정도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시점 정도가 파시면 좋은 타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이게 이제 채권이 주식보다 아마 시장을 더 먼저 선행해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채권의 동향을 보면 앞으로 내 주식이 어떻게 되겠구나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대표님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사실 채권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면 주식의 방향을 좀 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실수 없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언제부터 주식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과거의 턴어라운드를 제가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1970년 이후에 한 7번 정도 주식이 S&P 500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7번 모두 다 한 3가지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에. 첫 번째는 연준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은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가더라. 네. 이게 우리가 지난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이 랠리가 갔죠. 그러면서 그 랠리 때 기대감이 뭐냐면 패드 피봇. 조만간에 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런 쪽을 기대감 시장이 갔는데 사실은 과거 채권 시장으로 미루어본 주식시장의 바닥으로는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이 바닥을 지켰는데 그 확인해보면 어떨 때는 한 1개월 후에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이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평균 10개월 이후에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갔더라. 네. 따라서 주식시장이 추세로 돌아서기 위한 첫째 조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 2년 국채 금리. 미국 2년 국채 금리가 고점 대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대비 추세적으로 0.5%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 과거 50년간의 주식 바닥이 확인되더라. 네. 참고로 왜 제가 2년 만 국채 금리라고 얘기하는 건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굉장히 연준 정책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 정책 금리를 올리면 2년 국채 금리 같이 올라가는데 근데 요 정책 금리가 2년 만 국채 금리가 연준 금리보다도 한두 달 먼저 움직입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 2년 만 국채 금리가 50bp 이하 추세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찍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죠. 네. 그래서 통례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은 한 1년 내지 1년 반 뒤에 미국의 경기 침체로 가더라.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언제 바닥을 찍었을까? 라는 질문. 예. 과거 5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어떠냐면 장단기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주식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더라.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라는 게 통상적으로 2년 만 국채 금리와 10년 만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2년 만기 국채는 미국 연준 정책 금리의 연동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10년 만 국채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선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역전돼 있던 게 다시 우상향으로 해소가 된다는 거는 단기 금리를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단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에 함이고 예. 두 번째, 장기 금리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10년 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에 함입니다. 네. 따라서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 정책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고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여 이게 합쳐져야 주식이 간다는 그런 함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FRB 금리 인하 이후, 두 번째 2년만 국채 금리가 50bp 이상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세 번째 장단금 역전 현상이 해소된 이후에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모든 거는 지난 50년간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적용이 됐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현재 여기 하나도 해당됩니다. 아직 FRB 금리 올리고 있고요. 2년만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고 장단금 역전 현상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향후에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걸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 약세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더 지속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하면 꼭 채권이 아니더라도 이런 약세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원칙. 대표님도 오래 투자를 하셨으니까요. 네. 한번 좀 조언이라고 할까요? 좀 해주시죠. 네. 조금은 우리가 이제 약세장,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마켓인데, 베어마켓을, 그러니까 좀 진부한 얘기지만 베어마켓일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크게 한 서너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지만은, 시간에 분산 투자해라. 라는 걸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의 분산 투자. 즉, 우리가 지금 성장주 위주로 다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세장에 잘 작동되는 게 첫 번째로는 배당이라든지 인컴 자산들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헤지펀드나 대체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채권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약세장에 상대적으로 잘 작동되는 주식 섹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사실은 결국은 베어마켓보다 불마켓이 기간적으로 3배 이상 크고요. 그리고 하락폭보다 상승폭도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호흡을 가시면 결국은 다 위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세장에서 강세로 돌아서면 경제가 완전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면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쉬운데 뭐냐면 주식은 언제 바닥을 찍냐면 경기 침체 한가운데서 바닥을 과거에 다 찍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점을 핀포인트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하여간 긴 시간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